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 2004년이 그 지난 정권 시작 시기입니다. 2004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정치 사회적 안정과 자원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매우 건실한 성장을 이어왔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6% 전후의 높은 성장을 해왔고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작년 2014년의 경우는 목표가 4.5%였는데 환율로 인해서 8.36%로 선거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해가지고 다소 목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물가 인상이 있었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그렇고 매년 450만 명 정도의 신규 경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2007년 경우 9%가 넘었는데 2014년에는 5.7%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청년 실업률은 2014년 현재 17% 수준으로 2007년 당시 25%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하락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의 60%가 비정규직인 것은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의 트렌드를 보시면 특기할 것이 2012년 이후 경제 성장률, 인당 GDP, 무역 규모 모두 조금씩 하락하는 모양새인데 원인이 환율입니다. 2012년 상반기까지 달러당 10,000루피아 이하에서 유지되었던 환율이 이후 가파르게 평가절하되면서 달러당 12,000루피아를 상회하여 거래되는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한 해만 볼 때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평가 절하율이 낮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수출입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2009년까지 약 2천억 불에 달하던 수출입 규모는 2010년 이후 4천억 불 가까운 수준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의 배경은 제조업 성장에 따른 것이었고 제조업 성장은 2007년 전후해 가지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게 2010년 정도부터 됩니다. 이와 함께 오일가스 분야는 수입 초과로 전환됩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 섬 북단에서 자바섬의 동쪽 끝까지 해저 송가스관을 포함한 가스 동맥을 건설하여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서민용 석유 공급을 LP가스로 대체하는 등 정제유 수입 대체를 위해 노력하지만 오일가스의 무역 역조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 가운데 2012년부터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사상 초유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국제유가 상승은 서민용 유류 보조금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며 루피아 환율이 절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수출입 통계표에서 보시듯이 2014년에 광물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 금속 광물의 원광석 수출 금지 조치의 여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미래를 제조업에 두고 2004년부터 광물 자원 활용을 통한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여 왔고 2009년에 예고한 바대로 5년 뒤인 2014년 1월부로 가공되지 않은 금속 광물의 원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시킴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었고 그 금액은 연간 50-60불에 해당된다고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면 5년 뒤에는 그 결실을 보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그 혜택을 만끽할 것이다 라는 대국민 호소를 하면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이러한 다운스트림 정책은 석유가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혼란스러운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신정부가
계승을 잘 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2014년 말 현재 1120억 달러, 지난주 중앙은행 통계에는 그 정도 됩니다. 예, 똑같네요. 수준으로 점증하면서 건실한 편이나 환율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4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많이 올려서 8.5%까지 올렸는데 다시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7.75% 정도 됩니다. 7.75%. 그다음에 2015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의 환율은 달러당 12,000루피아이지만 내부적인 정부의 목표는 11,500루피아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MP3EI라고 하는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011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플랜이 종료되는 2025년에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7대 경제 대국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자바섬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점 육성 산업을 성장시켜서 지방 주요 도시의 항구와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서 간 원활한 연계망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으로 예산은 2,000조 루피아, 그러니까 약 200억 불 되겠습니다. 2,000조 루피아였고 2014년 초까지 42%의 진척률을 보였으며 기존의 경제성장의 70%를 자바섬에 의존했던 것이 현재 50%로 축소되어서 지방경제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MP3EI 정책은 신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작년 말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정부가 추진하는 당면 추진 정책은 세 가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성장의 커다란 걸림돌인 재작년 같은 경우 114개국 중에서 92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런 열악한 인프라를 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둘째, 확고한 법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법을 보강하고 부처 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법을 조정하고 보완하며 내용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오래전부터 말만 무성했던 투자 허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올해 1월부터 각 부처에서 투자청으로 권한을 위항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문제가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인도네시아에 행운이 따라주었습니다. 그것이 유류 보조금입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의 유류 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으로 10여 년 전까지 오랜 기간 오페크 의장국을 지냈습니다. 80년대까지 인도네시아는 목재 외에 내놓을 만한 산업이 없었고 그래서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산유국이라는 명분도 있었고 아울러 서민들을 위해 보통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가정용 석유에 대해서 정부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여 대중들은 아주 싼 값에 유류 사용을 해왔지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조업이 융성해지고 따라서 이 유류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을 수시로 압박하였습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환율이 대여섯 배나 상승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어쩔 수 없이 유류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폭동이 일어나고 36년간의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붕괴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유류 가격 인상은 국가적 트라우마가 되고 위정자들은 유가 인상 상황이 닥치면 겁을 내게 되고 시위 주동자들은 유가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위로 맞서면서 사전에 차단시켜서 유가 인상을 저지시킵니다. 정부의 예산은 이로 인해서 수시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지난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구정부와 신정부 간에 유가 인상 시기를 놓고 옥신각신합니다. 결국 신정부에서 인상하게 되고 12월 초 신정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30%의 유가 인상을 단행하지만 국민들은 저항 없이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유가 인상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제 유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되고 정부는 유가를 단계적으로 다시 떨어뜨리면서 자연적으로 유가는 보조금이 없는 변동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유류 보조금 제도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류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부의 잉여 예산이 최소 100억 불에 달한다고 하며 신의 축복과 같은 이 재원은 부족한 인프라 예산에 쓰여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유류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은 약 230억 불로 평균 잡는데 올해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보조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추가로 이익이 발생되는 게 약 100억 불이라고 합니다. 90년대 말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되고 약 5년간 엄청난 사회 혼란기를 겪은 인도네시아가 2004년 유도연호 정권이 가동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대외적인 외자 유치가 이루어져 경제를 재건시켰으나 국제적인 자원 가격 상승 또한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또한 인도네시아의 부흥에 크게 기여했던 점을 상기할 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출 유망 품목으로는 내수 시장 중에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살펴보면 금융, 소매 유통, 포장, 온라인 쇼핑, 물류, 건설, 시멘트, 이동전화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이 있고 이 중에서 20% 전후 또는 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은 금융, 건설, 이동전화기, 물류, 온라인 쇼핑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주력 품목은 통신기기,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는 저가인 경우에는 중국 상품이 지금 거의 장악을 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겠지만은 인도네시아도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온라인 쇼핑 같습니다. 전체 소매 시장이 1,800억 불 정도인데 그 중에서 약 30억 불이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 홈쇼핑이 2억 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인기 상품은 화장품이나 몸매 관리를 위한 미용 관련 상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의류, 특히 여성 의류, 그리고 신발과 가방, 주방용품, 도구류, 건강보조식품, 이어서 장신구 순서라고 합니다. 일본의 라쿠텐 등 외국계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진작부터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홈쇼핑에 진출하고 있답니다. 온라인 쇼핑 쪽으로는 중소기업이 일부 진출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류 역시 매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류가 홀로 선 것은 아니고 그 저변에는 8, 90년대부터 알려진 한국이란 나라의 이미지와 대기업들이 판매하는 우수한 품질의 전자제품 또는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들이 저변을 받쳐준 것이라고 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언제부터인가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겨났습니다. 한류 바람이 불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본 제품이 우수한 것을 알면서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우수하다는 국가 신뢰도와 새로운 것에 대한 신선한 느낌이 한류와 얽혀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오래전부터 아주 잘 팔리는 중국산 오토바이 베어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 투자를 해서 그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하루는 화교 친구가 와서 이 베어링에 메이드 인 코리아만 새겨주면 가격을 30% 더 받게 해줄 수 있는데 할 수 없냐고 합니다.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든 한류 영향으로 봅니다. 또 한 번은 지방의 한 현지인이 홈쇼핑에서 허리 아픈데 먹는 약을 샀다며 이 제품을 아느냐고 했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제약회사입니다. 한국 제품이면 일단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젊은이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화란 식민지 시절 독립을 준비하던 인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도네시아, 하나의 민족 인도네시아 민족, 하나의 언어 인도네시아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의 인도네시아를 태동시킨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기념식에서 한 연사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행태를 걱정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은 K-팝이라고 불리는 갖가지 노래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문화 측면뿐 아니라 소비 행태에까지 젊은 세대를 마비시켰고 자민족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추락시켰다. 젊은 세대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전통 의상보다는 한국 가수들의 스타일 옷을 입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한국말이나 영어로 된 노래들을 우리나라 노래보다 더 즐겨한다. 지방의 전통 춤은 젊은 세대들의 흥미를 잃어 사멸되었고 한국의 보이밴드와 걸밴드 스타일의 춤과 같은 외국의 춤에 젊은 세대들은 열광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소비 행태는 특히 작금의 젊은이들 소비 행태는 한류와 서양 트렌드에 맞춰져 있다. 각종 외국 상품은 무방비로 수입되고 있고 젊은이들은 너무도 이를 즐긴다. 도구, 스마트폰, 자동차, 신발, 가방에서부터 심지어 음식에까지 한국과 서양 스타일의 트렌드가 이 나라 시장의 거대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 연사의 표현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에 대한 지나친 표현도 아니고 실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유럽과 북미를 포함하는 서구와 동급 또는 우위에 있는 식의 표현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이 바람이 계절풍이 아닌 상시 불어오는 미풍이 되려면 비즈니스맨들의 많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류산업 역시 고성장 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택배 산업은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함께 연간 40%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은 아직까지 포화 상태로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내에 3공항이 확장되면 현재의 1.8배로 수용 능력이 늘어나서 해갈이 될 것이라 하며 곧 이어서 1, 2공항을 리비탈라이제이션 한다고 합니다. 전에 한때는 공항이 워낙 오버로 운영되다 보니까 착륙을 못하고 1시간씩 선회하기도 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2대 수도인 수라바야 항구는 지난 11월에 항구 중축이 끝나서 기존 캐파보다 3.6배 처리 능력이 커지면서 당장은 자카르타 항구보다 더 커졌습니다. 자카르타 항구는 2018년에 중축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2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방의 항구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항구를 통해 환적하는 물량이 전체 자카르타 수라바야 처리 물량의 20-3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지방 항구들이 완공되면 이러한 환적 물량이 곧바로 지역에서 선적되면서 환적 물량이 현격히 줄고 원활한 물류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고속도로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된 사례가 많으나 신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인프라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성장해 왔고 현재는 지방 소도시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통관 유의사항으로는 조정관세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수시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가격을 사전에 잘 조사해서 인보이스에 반영하도록 하고 LCL 통관 비용이 비상식적으로 과다합니다. 인도네시아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7큐빅이 넘으면은 차라리 FCL 선적을 하는 게 낫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도 50kg을 초과하면은 에어프레이트보다 쿠리어 운송이 저렴합니다. 또한 12월에서 2월 중에 아주 폭우가 오는 그런 때가 한 열흘 정도 있는데 그런 때는 교통정체가 심해서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적을 하시고 러바란 명절 때는 일주일 정도 항만 업무가 중지됩니다. 비관세 장벽으로 반덤핑 제소 사례가 증가했지만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업형 품목에 국한됩니다. 품목에 따라서 NPIK 또는 IT 뭐 이런 용어 자체는 다 똑같은 수입업자 허가인데 그 특성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별도의 수입 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되는 물품도 있고
선적 전에 SGS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인 SNI 획득을 요구하는 품목도 있고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전 품목에 대해서 다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SNI가 아니고 라벨을 아마 그런 식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라벨을 꼭 부착해야만 수입이 되는 것도 있고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MSDS를 요구합니다. 수출하려는 품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미리 면밀히 점검하고 선적해야만 하겠습니다. 현지 진출을 위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먼저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지 한인 상공회의소와 자카르타 한인 상공회의소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운영을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각계각층에 종사하고 있는 교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은 빠르고 쉽게 그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정밀한 정보를 얻으려면 현지의 무역성, 투자청 등에 직접 방문해서 의문사항을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지 관공서에는 매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그 부서들이 있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방문을 하셔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 확인하는 것 외에 반드시 문서로 또는 규정을 달라고 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한국, 아세안, FTA로 무역 거래에 많은 혜택이 있지만 직접 투자에 비할 수는 없는 만큼 투자를 통해서 진출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아마 지금 아세안이 아니고 한국, 인도네시아 FTA 체결이 원래 계획은 올해입니다. 2015년이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 무역 거래나 투자상의 주의사항으로는 소소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환율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마 아시아 국가 중에서 탑에 속하는 그런 수준의 경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선거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여파도 있었지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정부가 들어선 초기라서 대부분 웨이트앤시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내수 경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내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내수 경기는 원활하지만 지방의 내수 경기는 자원 가격 하락과 광업 통제에 따라서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정부의 인프라 사업이 아직 가시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물론 이제 엊그제 발표한 걸 보면은 수마트라 섬의 한 450km 고속도로는 지금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가 하락 역시 아직은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호조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쳐지면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둔화된 제조업이 단시일 내에 회복될 것도 아니고 광물 수출 허용 한도를 지금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안 나왔고 나올 것이지만은 그래도 기존 정권에서 뿌리박아 놓은 물줄기를 바꿀 만한 커다란 변혁은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지만 유가 하락과 동반해서 추락하는 석탄 가격 역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율 문제는 작년에 G20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하다고 평가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은 아직 내수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재반 상황이 매우 건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중국이 구원자가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중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